문제 쪽에 해결할 근거를 저희가 제공해주고 싶어서 이 지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발생 단계는 보시는 것 같이 초기 단계, 주의 단계, 경계 단계, 위험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표 개발은 가중치는 전문가 설문에 의한 대충 분석 AHP 방식으로 선출됐고 국토연구가 협업하여 저희 데이터와 국토연구원의 연구력을 결합해서 만든 지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5년과 2018년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외곽 지역에 대한 부분들도 강남초 지역으로 전체적인 완화되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표시들은 다 변하지 않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국토연구원이 하지 않고 저희만 갖고 있는 사건 영역에 이 젠트리피케이션 지표를 수정해 봤습니다. 골목 사건은 1010개 중에 여기 초기 단계가 78%, 그리고 영문 복구 2개국을 통해서 고르게 어떤 단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젠트리피케이션 지표는 상권 활성화 정도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는 거고요. 발달 사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대치동 2개를 포함해서 4개 행정동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사건, 이 부분이 제일 힘든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가 그렇게 이제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경계 단계도 거의 적고 77,175개의 전통사건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책 당국의 활용 방안으로서 초기 단계, 주의 단계, 경계 단계, 위험 단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상품 분석 서비스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품 분석 서비스가 너무 어려워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입지 선정을 하거나 이용할 때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더 쉽게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을 했습니다. 창업 특정 및 아이템에 대한 지역 분포, 경제 현황들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서 그 이후에 입지 선정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은 분식점으로 하고요. 서울시, 동작구, 식석동, 골목 상권에 대한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죄송합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인터넷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설명드리면 서울시 분식점이 17만 204개로 운영 중에 있고요. 죄송합니다. 17,000개에서 인터넷이 안 되니까 제가 숫자를 갖다 잘못 이게 이제 서울시 전체의 분식점 분포도입니다. 이게 아까 했던 17,204개의 분식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작구에는, 그러면 서울시가 갖고 있는데 동작구는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느냐. 동작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019년 2분기 기준으로 517개의 분식점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동작구 안으로 들어가면, 동작구에서 흑석동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흑석동 같은 경우는 사장 이동도 흑석동 이렇게 해서 올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노량진 1동이고 흑석동 같은 경우는 48개의 분식점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목상권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흑석동 안에서 세세한 골목상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죄송한데 너무 늦어서 인터넷이 보는 바와 같이 초록색 같은 경우는 높음과 낮음을 갖다 표현합니다. 아까 보시는 정보에 의하면 다시 PPT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은 보신 것처럼 서울시 17,204개, 보신 것처럼 초록색은 낮음을 표시하고 위판에서 높음을 표시하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서초구 및 마포구에는 분식점 기준이 6호, 서울시 오면은 서초구와 마포, 그 다음에 강북 지역 및 강서 지역의 기준이 낮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동작구로 들어가면은 노량진동의 분식 기준이 높고 성구동 및 상록방동의 분식점 기준이 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흑석동 내에 분식점에 운영 중인 거는 중앙대 구간에 있는 분식점에 대한 기준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외곽 지역의 기준이 낮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흑석로 9길 골목상권으로 들어갔을 때 해당 사건은 중앙대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아까 흑석동을
설명할 때 있었지만 중앙대 부분 같은 경우는 분식점 운영 비중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중앙대가 주축되고 있기 때문에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잠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동작과 한시문자 입지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3D로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보여드렸던 서울시 자치구 흑석동 그리고 골목상권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을 입지 분석을 할 때 3D로 어디 부분에 점포가 많고 어느 부분이 적은지를 갖다가 3D 형태로 색깔별로 표현해 주십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라든가 정책 위반자,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3D를 보시고 지형과 건물의 특성, 그리고 인구 밀도 등을 3D 형태로 보신 다음에 창업 입지에 대한 부분들을 의사결정하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스탑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많은 관계로 저희가 끊고 지금 시간 관계상으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립니다. 이렇게 저희가 구축된 빅데이터를 향후에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부분을 갖다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연구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집하는 게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는 겁니다. 또한 지금 아시는 것처럼 서베이, 설문조사 했던 부분들을 저희에 있는 정량 데이터와 어떻게 매핑을 해서 인사이트를 더 확대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성정보 설문과 저희 상권의 정량 정보를 붙이는 방법입니다. 이 이유는 이제 저희가 고민했을 때 신용보증의 픽스템 패널과 제로페이 패널을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들었고요. 그 속에서 매번 똑같은 자영업자의 설문을 갖다가 가지고 그 지역적 특성을 갖다가 매핑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관광 활성화 지표 개발인데 저희가 외국인까지는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에 있는 단기 체류 인구, 그 다음에 외국인 매출 정보를 믹스해서 외국인 관광 활성 지표를 개발하였습니다. 4단계로 되어 있고요. 지금처럼 이제 이 부분이 상권별 지표에서 관광 지표를 표현한 것입니다. 삼청령, 홍대, 잠실 등의 관광지의 지표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실제적으로서 상권별로 외국인들이 어디를 많이 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 시간대는 낮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한 게 이제 저희가 행정 단위별로 집계를 해봤습니다. 행정 단위별로 집계해 보니까 외곽 지역에 불균형, 다시 얘기하면 외국인 체류라든가 소비가 많이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밤 시간에 저희가 체크한 겁니다. 밤에 숙박을 하기 위해서 다 외곽 지역에 있는 숙박시설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인해서 밤에는 외곽 지역에 있는 숙박시설 위주로 외국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낮에는 관광명소 위주의 관광주체를 수립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에는 내국인 관광 활성 지수를 만들어서 내년쯤에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한 정확한 관광 활성 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발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자 세 분이 있는데요. 여기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는 순서는 제가 토론의 순서로다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진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께서 나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홍익대학교 교수님이신 천상현 교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이준희 중기부 시장상권과 소기관께서 나오셨습니다. 제가 이 순서를 조금 바꿨는데요. 그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신보이가 분석해 주신 게 우면성 단위, 행정동 단위하고 상권까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미세한 그 지역에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상권으로 분석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서 가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전에 보여주셨던 그 분식점 창업처럼 이렇게 정보 위계별로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또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고 하면은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아마 연구하시는 분들께서도 굉장히 좋은 자료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공실률하고 권리금 부분을 이제 앞으로 계속 추가로 개선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젠트리피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의 가장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이 실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공실률 권리금 같은 경우는 정말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저희가 구축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떻게 신뢰도를 확보를 할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일정 상권 활성화로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되게 좀 활성화를 했으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 지표라든지 신고에서 연구한 방법을 지방 신고에서 만약에 사용하신다라고 하면은 변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의 변화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울신고하고 좀 공동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인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천상현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홍익대학교 천상현입니다. 이분을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제 81페이지 자료에 있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영세 자영업자 관련한 통계에 관해서는 정의를 좀 더 이렇게 정밀화하고 앞으로도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데이터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데이터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이게 이제 퍼블릭의 공공에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내지는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사실 거의 로우 데이터성이기 때문에 그걸 실제 여기 시스템에 탑재하고 공유하고 정책 분석에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아직까지는 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사실 필요한 인력이라고 하는 게 데이터 퀄리티를 올리고 그거를 볼 수 있고 이런 이제 전문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사실 그건 아직 정착이 안 된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지수를 좀 중심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도시재생하고 사실 젠트리피케이션하고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같이 가는 건데 용어의 정의라던가 개념의 정의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만드신 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도시재생과 혼란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지금 지수가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젠트리피케이션의 학문적 정의는 사실 강제적 폐거가 일어나는 경우가 사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주거지의 형태로 보면 사실 재개발의 형태로 거의 강제 폐거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맥락에서 보면 상업시설의 젠트리피케이션이 이슈가 되는데 현재 지표는 사실 도시재생 지표하고 혼돈이 올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갈라낼 수 있는 뭔가 서베이 데이터의 구축이라던가 그리고 그런 어떤 노력들이 상당히 필요한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지표를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책에 사용해서 임대료 상한제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젠트리피케이션 지수를 가 높은 곳이 어딘지 이렇게 확인해서 바로 적용하기에는 일단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준희 서기관님께서 혹시 정책적으로 어떻게 좀 서포트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구소벤처기업부 이준희 서기관입니다. 네, 최근 이제 소상공인의 생존권 위협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지역 공동체, 임대인 임차인 간 상생 협력을 통한 상권 내몰림 방지에 대한 관련법 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그간에는 이제 정부에서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기간 연장, 임대료 인상률의 상한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통해 상권 내몰림 방지에 대한 제도를 보완 시행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임대인 임차인 간 상생 협력과 구역 지정을 통한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해 가칭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이제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으로 보면 상권 활성화로 임대료가 상승하는 내몰림 구역의 우려가 되는 구역에서는 지역 상생 구역으로 지정하고 쇠퇴한 부도심 상권을 활성시키고자 하는 곳은 자율상권 구역으로 지정하여 이 구역에 대해서 임대료 인상 제한, 대규모 점포 등의 제한적 입지, 진입,
그리고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시설비 등의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권 주체 간 상세 혈각을 체계화도록 지원 사업의 요건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급격한 임대료 상승 방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 현대화 사업, 청년몰 조성, 그리고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에 있어 배점이나 가점 형태로 한 10% 정도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특정 골목 상권이 활성화되면 시장 원리에 따라 전반적인 임대료의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있는가 한 반면, 상권 내몰림이라는 부작용의 확산에 따라 1차적으로는 점포를 임차한 상인이, 다음은 임대인이, 마지막으로는 소비자와 관광객이 피해를 본다는 학습 효과도 있습니다. 지속 성장 가능한 골목 상권이 유지되려면 골목 상권의 주체들의 공동체 의식이 중요합니다. 높은 임대료 등을 통한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적정한 임대료와 활성화된 상권 유지를 추구하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는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발제 내용과 조금 다소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이 내놓으신 좋은 말씀은 향후 상권 내몰림 정책에 적극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좀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또 관심 있는 그 분들께서 많이 오셨기 때문에 플로어에서 좀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마이크 준비되어 있죠?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손 드시고 간단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쪽 왼쪽에 계십니다. 저는 우리은행 소상공인 창업지원센터 종로센터 김순기 센터장인데요. 저는 이 발표 자료 이걸 떠나고 제가 이걸 보면서 소상공인 창업상담 현장에서 제가 느낀 거는 이렇게 너무 좋은 제도가 있는데 홍보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면은 무조건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소상공인 그 상권정보 시스템 가이드하고 제가 소상공인진흥공단 가가지고 일부러 제가 안내장 갖고 왔거든요. 이거를 갖고 왔고 일부러 내드리면서 하는데 실은 저희가 이거 말고도 우리가 나이스 비즈니스라든지 뭐 지오 비전이라든지 비즈 GIS라든지 상권 분석 시스템은 맞는데 일부 유료도 있는데 아마 내가 보기에는 이 상권 분석 시스템 이 시용분익재단께 제일 그래도 무료로 할 수 있고 한데 일단은 우리 뭐 요새 길게 나가면 너무 한이 없지만은 폐업하고 뭐하고 창업자가 망하는 데에는 기반부터 따지다 보면은 우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굉장히 유관제도, 지원제도가 너무 좋은데 홍보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이 좋은 제도를 우리만 누릴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서울시 의원분께서도 나오시고 또 관계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은 세무서를 한번 찾아가 봤어요. 왜? 소상공인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어디냐? 사업자 등록, 신고, 폐쇄, 말소를 세무서에 하거든요. 세무서에 가서 안내장에 비치해주셨더니 그 다음에 거의 뭐 한 건도 이렇게 안 되던데 저는 그런 부분들 아니 구청이나 이런 데는 보면은 개인 사업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창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다 비치해갖고 이 정부 제가 연초에 이 중소벤처부에서 지원 예산을 봤더니 창업지원이나 재기지원, 성장지원 여기서 이제 상권 분석 시스템도 있는데 1263억 원 정도 지원 예산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막강하고 진짜 이런 시스템을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이 시스템을 소상공인들이 너무 모른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꼭 이 말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홍보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뭐 나중에 하시고 또 다른 분 아까 말씀하시죠. 우리 한정관 이사장님 이 소상공인 사랑 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패널분들 발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상권 분석과 이 젠트피케이션이 주로 공록 상권이나 또는 단일 상가, 개별 상가에 대한 것들이 중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장은 그게 안 되겠습니다만 정책을 입안을 하실 때 지금은 어떤 복합 쇼핑몰이나 아울렛들이나 이런 복합 쇼핑몰들에 입점해 있던 사람들도 영세 소상공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젠트리피케이션에 해당되지 않도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어서 적어도 임대기간이 5년 이상이 되든지 또는 어느 정도 기간이 되지 않았을 때 나가라고 했을 때는 이 입점 상인 측에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됐으면 하는 겁니다. 지금 골목 상권이나 이런 가두 상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보완책이 많이 되어 있고 자료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복합 쇼핑몰이나 아울렛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그 관리라든지 어떤 그게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객 입점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좀 영업권에 대해서도 조금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다른 분 없으십니까? 한 분 정도 더 하실 수 있는 특혜를 드리려고 하는데 특혜를 활용하실 분이 별로 없군요. 요즘에 특혜하면 저기 계시네요. 특혜하면 뭐 공정에 좀 문제가 되는 건가요? 신용보증재단에서 왔는데요. 저희도 이제 앞으로 미래 향후에 저희가 추구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서 경청을 좀 하러 왔습니다. 이 상권 분석 내용 중에 임대료 관련해서 데이터를 많이 축적해서 공시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임대료가 다들 좀 개인정보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평균 임대료가 이제 공시가 되면서 임대료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요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 평균 이하에 계시는 분들이 아마 임대인이 상승하게 좀 높게 또 측정하고 악용할 수 있지 않나 좀 그런 우려도 되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예, 고맙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 플로우에서 말씀하실 기회를 여기서 마치고요. 강 박사님께서 1분 드릴 테니까 1분 이내에 꼭 하고 싶으신 말씀만 하십시오. 거꾸로 답변을 드리면 임대료 같은 경우는 저희 보증 정보의 임대차 그 징구 서류를 쓰고 있고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 부분 임대료가 상승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역으로 그걸 안정화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 보증 정보는 예전에 체결됐던 그 임대료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성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임대료 상승은 호가가 더 많이 발현되고 있기 때문에 호가를 낮추는 효과를 좀 보이고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얘기했던 저희가 이제 건물 단위 상존 인구를 길 단위 유동 인구를 만든 이유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3D 같은 경우는 건물 단위로 어떻게 개폐업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있는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3D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골목 사건 외에도 대규모 점포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정보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담보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 드렸던 첫 번째 홍보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2017년 1월 1일 날 이거를 서울시로부터 이따 운영을 받으면서 제일 고민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냐면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일단 데이터가 안 맞아서 이거를 많이 들어와 오셨는데 이게 다 데이터가 엉망이라고 생각하면은 저희 기관이라든가 서울시에 있는 어떠한 프라이드에 문제가 돼서 지금 이 포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3년 동안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데이터만 맞춰왔습니다. 그래서 40종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얘기했던 것처럼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신용정보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모든 기관에 가서 얘기하신 것처럼 데이터를 다 끌어모아서 현재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이후에는 앞에 계신 이제 한용관 이사장님이 아마 홍보의 강화를 저희 쪽에 아마 요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싶으실 텐데요. 뭐 시간 관계에서 이거로 마치지만은 혹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우리 정책연구센터에서 그걸 충분히 수용해서 그 상권 분석 시스템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1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 도용호 팀장입니다.
서울시 의원님, 그리고 서울시 관계자분들, 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님들과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먼저 연구 배경, 목적, 방법을 말씀드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 실태를 살펴본 다음 성과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부분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을 보시면 현재 대외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일본의 수출 규제, 대내적으로 보면 고령화, 저출산 등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온라인 상거래 시장 팽창 등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의 입지가 축소되고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서울시에서 조성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대행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 자금입니다.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 자금의 운영 현황과 지원 성과를 파악하고 그 지원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중소기업 육성 자금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지원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금융비용 경감 정도를 분석했고요. 또 생존율을 살펴보고 이중 차분법으로 매출 및 고용 증가 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 실태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연혁을 보시면은 1965년에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조성되었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음 서울시에서 직접 자금 지원을 담당하다가 94년에 중소기업진흥공단, 또 98년에 서울산업진흥원, 2003년에는 현재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2019년 현재 총 1조 7천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 자금은 경영 안정 자금과 시설 자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금 재원별로 보시면 서울시에서 조성한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재원으로 직접 융자하는 방식과 금융기관이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대출 이자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원 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 규모 및 대상은 경제 상황 및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자금 수요 급증과 소상공인 경영 악화 등의 상황을 반영해서 융자 지원을 대폭 확대한 상황입니다. 2018년 대비 약 7천억 원 정도 증가한 1조 7천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중 중소기업 육성 기금 지원이 3천억 원, 시중은행 협력자금 지원이 1조 4천억 원 정도입니다. 기업 규모별로 보시면은 소상공인에게 건수 기준으로 약 97%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소기업이 2에서 3%, 중기업이 0.5% 미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도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시면은 운전자금은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음식점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해서 도매 및 소매업이 36.3%, 숙박, 음식점업이 23.4%로 두 업종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습니다. 시설 작업의 경우에는 제조업, 정보 서비스업, 과학 기술 서비스업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종사자 수별로 보시면은 경영안정자금과 시중은행 협력자금은 종사자 수가 3인 미만인
소상공인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